관리 전략 두 번째 내용은 수직적인 통합입니다. 수직적인 통합. 영어로 우리가 vertical integration이라는 말 하죠. 그래서 전에 구매하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할 능력을 갖추거나 공급업체와 유통업체를 실제로 소유 경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동차 회사에서 타이어를 사다가 쓰는 경우도 있지만 타이어를 직접 자기가 만들 수도 있죠. 만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만들 만한 공장이 있어야 되고 만들 만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만드는 어떤 기술 특허가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만들게 되면 자기가 통제가 항상 가능하지요. 만들지 않으면 항상 통제가 어렵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체를 실제로 기혈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적 통합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에 반대되는 개념은 아웃소싱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통합과 관련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아웃소싱, 수익적 통합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사람들이 왜 하느냐? 아웃소싱 이유를 보면 일부 공구업체가 어떤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훨씬 더 그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규모 경제를 누려서 자재나 부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값싸고 품질 좋게 그들이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 아웃소싱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주업체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기업이 자기가 훨씬 더 핵심 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웃소싱 할 때 고려할 요인은 뭐냐? 우리 회사가 직접 제조하는 가격하고 아웃소싱하는 구매 가격하고 비교해서 아웃소싱하는 구매 가격이 싸면 아웃소싱 해야 되겠죠. 내가 만들어도 그만큼 값싸게 못 만든다 하면은 아웃소싱 해야 될 것이고요. 수요의 안정성이나 가능한 계절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안정적으로 계속 수요가 있다고 하면 내가 오히려 만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요가 안정성이 없다, 언제 꼭 안 만들어도 된다 하면은 오히려 아웃소싱 하는 경우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리드 타임은 걸리는 시간이죠. 걸리는 시간이 내가 만드는 게 더 빠르고 하면 내가 만들 수 있지만 외부에서 혹시 만들어서 오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하면 외부에서 만들어서 아웃소싱 하는 게 좋겠다. 품질도 내가 만드는 게 더 잘 만든다고 하면 내가 만들어야 되겠지만 내가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웃소싱 하는 게 품질이 좋다고 하면 아웃소싱 하는 게 좋겠다. 우리 회사가 전문 기술을 또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전문 기술이나 특허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아웃소싱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운영의 통제를 유지하고자 욕망이 강하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욕망이 없으면 아웃소싱 하는 게 되겠죠. 또 기업 내에 유유 능력이 있으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유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아웃소싱을 좋겠다 등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급사슬 관리 전략 관련해서 세 번째가 계열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개 일본 쪽에서 보면 이 공급업체는 제조업체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 KS라고 하는 기업 연합의 한 멤버가 된다. 제조업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보면 일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일본 얘기. 요새 일본은 어때요? 요새요? 잘 나가나요? 안 나가요? 잘 못 나가요? 일본은 요새 완전 고용 상태예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일본이요? 일본은 인구가 1억이 훨씬 넘어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약간 넘는데 일본은 1억이 훨씬 넘고요. 근데 일본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미 인구가 1년에 29만 명씩 줄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으면 인구가 스택이 유지하죠. 그 2명이 결혼해서 1명 낳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1명 못 납니다. 0.9명 낳습니다. 근데 그 1명이 1명을 낳으면요. 그 세대가 바뀌면 4분의 1이 줄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현재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낳고요. 그 1명이 또
한 명을 낳게 되면 결국은 한 60년 지나가 버리면 인구는 4분의 1로 줍니다. 일본도 지금 그 현상이 발생해요. 근데 약간 다른데 일본 젊은이들도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한국의 젊은이들도 결혼 안 해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조사해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왜 결혼 안 하죠?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가 받는 월급이 본인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집값이 비싸고요. 자녀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라고 1순위를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나 자식을 안 낳는 이유가 돈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나홀로 즐기려고 합니다. 나홀로 즐기기. 왜냐면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편해요? 둘이 하는 게 편해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언제? 익숙해지면.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 결혼하는 사람 없으니까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한 2, 3년 만에 결혼 안 하면 있잖아요. 그 생활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타치 안 받잖아요. 방을 어지러 놓거나 내가 아무 때나 일어나거나 누구한테 타치를 안 받아요. 강아지 한 마리만 키우면 또 로봇 한 마리만 갖다 놓으면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해요. 왜? 혼자 있는 게 편하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누구하고 함께 사는 것은 뭐예요? 맞춰가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어려움일 수도 있죠. 현재 입장에 보면 일본은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왜? 완전 고용 상태에 있어서 직장도 잘 구할 수 있고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즐기는 것을 즐기려고 결혼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없지만 대한민국은 가능성은 있죠. 왜? 돈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박사님 결혼한다고 그랬죠? 네. 결혼하고 안 하고 내가 강요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박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죽을 때쯤 돼서 내가 잘 살아왔는가를 했을 때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큰 후회를 안 해요. 근데 혼자 나 홀로 즐기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 것 같다 인생이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는 다시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 60 먹어서 결혼해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승우님 의미가 있어 없어? 왜 60 먹어서 결혼하면 의미가 없나? 원래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은 생산이에요. 근데 60 먹어서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2차적인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이정주 왜 결혼해? 그러니까 성적 욕구 충족의 합법적 채널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성적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적 욕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결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혼할 마음을 가지면 직장을 잡고 나서 2, 3년 만에 3, 4년 만에 해야지 직장 잡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럼 결혼이 안 돼요. 결혼 안 돼요. 오늘날 이제 일본은 현재 상태는 잘 나가는데 2025년 정도 되면 좀 어려움이 당면할 걸로 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6%라고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중국의 수치는 거짓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1, 2%는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 4, 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중국은 현재 13억, 14억 정도 인구가 되는데 부채 규모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연금을 낼 수가 없어요. 연금이 쌓여놓으면 그 연금을 갖다가 다 써버려요. 국가에서. 기업의 부채가 늘어가니까.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가망이 없는 나라예요. 2050년 정도 되면 중국은 인구가 줄면서 가망이 없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규모가 그렇게 작으니까 뭐 중국보다는 심하진 않아요. 사실 심하진 않아요. 네. 또 한국은 나름대로 뭐 연금도 어느 정도 연금이 지금 상당히 많죠. 600조인가요? 700조가 연금이 쌓여 있는데 현재 정부 이 정부 돌아가지고 사실 많이 까먹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연금관리공단이 전주로 이사가면서 그 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 근무할 만한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고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전주에 가서 살다 보니까 연금이 매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뭐 몇 %씩 하고 있어요. 내가 총 책임자라고 한다고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주로 가더라도 운용부서만큼은 서울 여의도에다가 놓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나라의 금융의 메카는 다 여의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사실은.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의 운용부서 자금을 운용하는 부서만큼은 여의도에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KBS 네트워크는 이제 계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건데 기업 연합의 멤버가 되면 그 제조업체하고 공급업자가 장기 계약을 맺게 되면 그렇게 되고 또 품질 좋은 제품을 계속 이렇게 제공받고 제공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형태가 이제 계열 네트워크고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버추얼 컴퍼니는 버추얼 코퍼레이션 또는 버추얼 컴퍼니 종업원이나 시설 빌딩도 없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가상회사고요. 가상회사는 시장이 급속히 변화하고 이에 빨리 대응할 수 있을 때 효율적이지만 계속 시장이 안정적인 경우는 버추얼 컴퍼니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상 공급 사슬은 공급 사슬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는 하나 이상의 가상회사로 구성되는 게 특징이다. 공급 사슬에서 품질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기업들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품질에 대한 자신의 어떤 커미트먼트, 공약과 함께 공급자의 지원이나 자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급자가 품질 경영을 잘하게 되면 기업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자재, 부품, 서비스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형성이 가능하다. 공급자가 기업의 품질 표준을 잘 충족시켜주고 그렇게 되면 기업은 공급자에게 장기 구매를 보장해줘서 안정된 주문이나 배송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공급 사슬 관리상에서 품질 경영을 잘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다. 공급 사슬 관리할 때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전통적 기업은 장기적인 고객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식품마켓에 갔는데 신라면 사러 갔어요. 근데 신라면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안성탕면을 사올 수 있지만 까다로운 사람은 안 사고 다른 데로 가거든요. 안 사고 가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 신라면을 못 팔아서 손해보는 기회비용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회비용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 소매점은 신라면이 없네? 라고 하면 다음부터 가야 안 가요?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요. 영원한 고객 상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통적으로는 기업이 고객의 수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고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팔아먹을까 싶어서. 근데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재고 비용의 증가를 가지고 와요. 오늘날 경제자도 많고 신제품이 꾸준히 도입되는 다양한 시장이 출현함으로 해서 재고 비용도 증가하고 또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진부화란 거 아나요? 진부석. 진부화가 뭐야? 선생님, 진부화가 뭐야? 제품이 진부화된다는 거예요. 제품이 점점 낡고 썩거나 품질이 나빠지는 형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인류 기업들은 재고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인 공급 사슬 관리와 품질 관리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공급사슬 관리를 통해서 변동기간의 어떤 변동, 배송기간의 변동, 지연된 배송에 따른 불확실한 생산의 일정, 또 다양의 불량품 발생, 고객 수요의 큰 변동, 빗나간 고객 수 예측 등 불확실성을 갖다 감소시키고 나가서 재고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렇게 해서 재고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치열한 시장 환경 하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공급 사슬 상에서 재고 관리는 점점 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고를 낮추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사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채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채찍 효과.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불힙 이펙트. 불힙 이펙트. 불, B-U-L-L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황수란 황수. 황수라는 거 또 하나 황수 있죠? OX, 옥스도 황수예요. 옥수도 황수. 어떤 황수가 거세한 건가요? 불이 거세한 황수인가요? 거세란 말 알아요? 다시 말하면 황소가 태어났어. 황소의 운명은 두 가지예요. 운명이 두 가지 뭐예요? 하나의 황소는 정자를 생성해서 암소한테 새끼를 낳는 목적의 황소가 있는가 하면 황소가 태어난 모든 황소를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거세를 해서 고기로 팔아야 되니까 거세를 해야 고기가 그 맛이 좋아요. 그래서 옥스하고 불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고요. 불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소를 목장에서 소를 키울 때는 소 꼬투리가 없어요. 근데 집에서 일을 시키는 소는 꼬투리가 있어요. 꼬투리가 아닙니까? 뭐 말해요? 이런 형태의 인데 요게 이제 어떤 나무를 가져가냐면 산에 가면은 여러분들 노간주나무 알아요? 노간주나무 몰라요? 그 향나무와 같이 찔리는 나무 있는데 반드시 큰 나무 있어요. 그게 이제 강한데 그 나무를 잘라서 이제 이 새끼 손가락보다 큰 이런 손가락 정도의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다 마르면 저걸 이제 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을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의 그 코와 코 사이를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그래서 묶어놓으면 소가 나중에 이 저기다 끈을 이렇게 매달리면 잡다니면 어때요? 아프니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힙이라고 하는 게 이 소 콧뚜레. 근데 소를 몰 때 여기서 흔들면 점점 커져요. 이 불힙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소 그 불힙을 갖다가 흔들 때 여기서 약간만 흔들면 저쪽에서는 많이 흔들리는 현상은 불힙 이펙트라고 해요. 그러면 이쪽이 제조업자고 이쪽이 고객 소매업자라고 하면 김우석 소매기관에서 박상희가 뭘 와서 5개 사가 신제품이 나왔는데 잘 사가네 하면 소매기관이 도매상한테 앞으로 잘 살 것 같으니까 5개 사갔는데 20개 주문해. 다음에 잘 팔릴 걸 봐가지고 도매상에서 또 소매상에서 A 소매상에서 20개 사갔네. 그러면 그 공장에다가 100개 주문해. 공장에서 어때요? 잘 나가네 해서 공급자에다가 1000개 주문해. 이렇게 우리가 소매기관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가수위가 붙어. 왜? 내가 주문 안 해놓으면 나중에
물건 없어 못 팔까 싶어서 중간에 보세요. 채찍과 이 부분 합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과 시작. 그것을 속에 있는 소매점이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약간의 수요 증가를 경험하고 도매점에 주문할 때 품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문량을 약간 올리고 도매점은 소매점으로부터 주문량이 증가하였음을 알고 주문량을 더 올려 공장에 주문하는 것처럼 소매점에서의 약간의 수요 변동이 원자재에 대한 상당한 수요 증가를 초래하는 현상.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소매점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 도매점에다가 더 부풀려서 주문하고 도매점은 다시 공장에다가 더 부풀려서 주문하게 되고 그럼 공장에서 정말 잘 나가는 줄 알고 공급업자한테 더 많이 부품이나 원자재를 공급받고 이렇게 해서 어떤 정보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게 바로 채찍 효과입니다. 즉 채찍 효과는 부정확한 수요 자료 또는 수요 예측과 같은 정보의 왜곡이나 정보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고객이 와서 물건을 처음에 이제 하루 분에 사가는 거죠. 그러면 소매점에서는 수요에 대해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좀 더 많이 또 주문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거쳐서 상류로 가면 수요 변동폭이 많아지는 현상이 바로 채찍 효과입니다. 이러한 채찍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급사슬의 모든 멤버들 사이에 정보를 잘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주문비가 높기 때문에 일괄 주문함으로 주문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그 주문을 돈이 들어가지 않게 예를 들어서 전자 자료 교환 영어로 뭐라고 하죠? EDI라고 하나요? Electronic Document Interchange 이런 전자 자료 교환 EDI 방식이나 또 E라고 하는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를 사용하면 정보를 전송함으로 해서 주문비를 낮출 수 있다. 제조업자들의 서로 공관계를 공고히 해서 균일한 구매 가격 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공급업자가 재고 부족 현상을 처하게 되면 주문량이 아니라 과거의 판매 실적에 비례해서 고객한테 배분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채찍 효과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채찍 효과를 억제하는 방안은 소매점에서 공급업체로 갈 때 어떤 판매 자료에 입각해서 소매점의 수요를 예측하고 소매점에서는 판매자를 입각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좋겠다. 다음은 이제 공급사슬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성과 측정. 우리가 재고 회전율이 재고 이전에 많이 하면 성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고의 공급 주 수가 이제 작아지면 이제 성과가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재고 이전율은 연간 매출액을 연간 평균 재고로 나눠 가지고 재고 이전율을 구할 수도 있고, 이때 이제 연간 매출액 분자하는 데부터 분모가 연간 평균 재고는 연간 평균 총괄 재고 가치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고, 연간 평균 총괄 재고 가치는 품목 I의 평균 재고, 품목 I의 당장 가치를 곱해서 연간 평균 총괄 재고 가치를 구한다. 그다음에 공급 주수는 여기 나와 있는 그 평균 재고 가치 여기 이거를 분자로 놓고 밑에다가 주당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공급 주수를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이런 재고 이전율이나 재고의 공급 주수를 가지고 공급 사슬을 도입하니까 성과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갖다가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예제 9-1을 한번 합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재고 이전율을 구하려고 하면 매출액이 400억이니까 여기 분모로 분자는 400억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다 더한 거예요.
자재 부품의 평균 재고가 가치 7억 원 더하기 18억 원 더하기 12억 원. 그래서 7 더하기 18 더하기 10면 37억이 여기서 400을 37억으로 하면 연 10.8의 재고 회전율. 이게 이 재고 회전율은 커질수록 성과가 좋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 일수는 여기 평균 재고 총괄치 이거를 갖다가 그 매출이 나눈 거니까 여기 아까 이게 37이야 37을 갖다가 매출액이 400억이니까 37 나누기 400억 하면 그 어떻게 33.8이 나왔나요? 37 나누기 400 하면 0. 얼마 나오겠죠? 거기다가 365를 곱하면 33.81 공급일수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급사슬 관리에서 구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까 내가 그 구매 파트, 여러분 혹시 회사에 가서 구매 부서 근무하는 게 상당히 좋은 부서입니다. 내가 물건을 사주는 게 좋죠. 사실 내가 물건을 괜찮겠어요? 뭐 벤더들은 많으니까 서로 물건 팔려고 하는데 내가 사주는 입장에서 쓰면 내가 갑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 때 갑으로 살고 싶어요? 을로 살고 싶어요? 누가 갑질한다고 자꾸 욕하지 말고 갑으로 살으세요. 인생 한 번 사는데 을로 살면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수빈아 알았어? 네. 어떻게 살으라고? 갑으로 살라고. 갑으로 살 때 갑질하지 말고 갑으로 살면 좋아요. 어제 박찬주 육군 대장이 기자회견 하는데 공관 안에 있는 감을 그러면 내가 따야 되니까 공관병이 따야 돼. 지난번에 공관병이 감 따는 거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한세준 대장이 감 따야 돼. 공관병이 감 따야 돼. 누가 따야 돼? 박찬주 대장이 먹을 거니까 대장이 따서 먹어야 돼요. 어제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관병 갑질 문제가 발생하니까 최근에 2스타, 3스타 공관 안에 공관병이 없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공관병이 없는 게 좋은 건지 공관병이 왜 있어요? 군 장성은 전쟁이 나면 예를 들어서 낮에 근무하다가 밤에 집에 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출동해야 되고 항상 의사결정하는 365일 근무 체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누군가가 그 저희를 도와주는 관점에서 있는 거죠. 지금은 뭐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스스로 차 타고 올라가야 되고 누구한테 보고 못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민병대 수준으로 갔다는 군대가 아니고